안녕하세요. 송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둔 44살 아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제 생사를 베어내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꼭 알아야 할 진실이기에 이렇게 무거운 입을 열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라진 아내를 찾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비틀린 집착이 어떻게 타인의 삶을 통째로 훔치려 했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암흑 속에서도 끝내놓지 못했던 사랑과 부성애에 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정수아였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1학년 연분홍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교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전공 서적을 안고 환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운명이라는 단어가 실존한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수아는 맑은 호수 같은 눈망울과 주변을 온통 봄으로 만드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고, 저는 그녀에게 영혼을 뺏긴 듯 첫눈에 반해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고, 제 삶의 유일한 사명은 그녀를 평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매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고 우리에게 천사 같은 민준이가 찾아온 후에도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제철 나물과 정성이 듬뿍 담긴 도시락을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제 도시락을 보며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새벽녘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아내는 현관문 앞에 작은 등불을 켜두고 저를 기다렸다가 "여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는 따뜻한 속삭임과 함께 제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행복은 너무나 허망하고도 잔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딱 2년째 되던 해,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큰 프로젝트가 일찍 마무리되어 칼퇴근을 했던 저는 아내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까지 올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던 저는 설거지라도 돕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였지만 아내는 "당신 요즘 얼굴이 반쪽이에요. 거실에서 좀 쉬어요라며 저를 소파로 따뜻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검은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평소처럼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울리던 그녀의 가벼운 발소리, "금방 올게요라며 던진 그 평범한 인사가 그녀에 대한 제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잠든 민준이 옆에서 아이의 새근새근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듣다가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가 거실 불을 끄고 들어와 제 뺨을 살살 만지며 "여보, 침대 가서 자요라고 저를 깨웠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고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저와 아이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생명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해일처럼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를 더듬어 봤지만 아내의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뛰쳐나갔지만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수아 씨? 여보, 장난치지 말고 나와봐요.
조용히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용도실 문을 거칠게 열어보고 옷장을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향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발끝까지 추락했습니다. 아내가 나갈 때 신었던 하늘색 슬리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그녀의 휴대폰과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단돈 1,000원 한 장도 없이 오직 쓰레기 봉투 하나만 들고 나간 아내가 4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아파트 단지는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쓰레기장 주변을 손바닥으로 훑듯 샅샅이 뒤졌습니다. 정수아, 수아씨, 어디 있어?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들리는 건 제 절규뿐이었습니다. 당시 당직 중이던 경비 아저씨가 제 비명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야밤에. 저는 아저씨의 멱살을 잡을 듯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젊은 여자 못 보셨어요? 앞치마 차림에 라텍스 장갑 끼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온 여자요. 경비 아저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사람은 못 봤는데 한 3시간 전쯤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전조등도 안 켜고 급하게 빠져나가는 건 봤네요. 부부 싸움이라도 하셨나 보지. 바람 좀 쐬러 갔을 텐데 집에 가서 진정하고 기다려봐요.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이 어린 민준이를 팽개치고 바람을 쐬러 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의 시계는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현장에는 아무런 범죄의 흔적도 혈흔도 저항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CCTV는 노후화되어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고 경비원이 봤다는 검은색 차량은 번호판을 교묘히 가려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속삭였습니다. 애 키우기 힘들어서 젊은 여자가 도망간 거 아니야?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돈 좀 챙겨나갔겠지. 그런 독한 말들이 제 가슴에 수만 개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전부였던 번듯한 대기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서류 뭉치를 뒤적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등에 업고 전국 방방곡곡을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전단지를 수십만 장 찍어 길거리에 뿌리고 아내가 갈 만한 연고지는 물론이고 연고가 없는 오지까지 전부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 3년,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저는 매일 밤 소주병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아빠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눈물을 닦는 애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삶은 그저 숨만 쉬는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멍하니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민준이가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거친 뺨을 만졌습니다. 아빠, 울지 마. 아빠가 울면 나도 너무 무서워. 내가 있잖아. 6살 배기 아이가 건넨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고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가 이 세상에 실존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유일한 증거이자 제가 지옥 같은 삶을 버텨야 할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저는 다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했고 낮에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며
틈틈이 실종 관련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44살에 초라하고 늙은 중년이 됐고 민준이는 어느덧 의젓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 입은 영혼을 보듬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간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 근처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최근 부유층들이 모여 산다는 화려한 고급 주택단지가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이국적인 조경이 돋보이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수아가 내 곁에 있었다면 저런 집에서 공주처럼 살게 해줬을 텐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고생을 시키다가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날 단지 정문 입구에서 유독 제 시선을 잡아끄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베이지색 실크 코트를 입고 우아하게 걷는 그 뒷모습, 이상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여자를 쳐다본 적조차 없던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차를 천천히 몰며 그녀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옆 얼굴. 순간 저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가 그 얼굴을 어찌 단 1초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꿈속에 매일같이 나타나 저를 원망하고 때로는 저를 보며 슬프게 미소 짓던 바로 그 얼굴. 제 아내 정수아였습니다. 저는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제 다리는 마치 남의 다리인 양 후들거렸습니다. 수아 씨? 여보? 입안에서 이름이 맴돌았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미친 걸까요? 아니면 헛것을 보는 걸까요? 하지만 그녀의 특유의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숙이며 걷는 버릇까지 너무나 소름 끼치게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무심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과 제 충혈된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반가움도 경악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의 무례한 시선을 불쾌해하는 차갑고 무심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단지 안쪽으로 우아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끼며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보, 수아씨, 부르려던 찰나 모퉁이 너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왜 벌써 나와 있어? 바람이 찬데. 여자가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당신 오는 길 마중 나왔지.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보고 싶었어? 그 목소리. 10년 전 제가 매일 아침 듣고 밤마다 위로받았던 그 나긋나긋하고 감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가 가진 모든 이성과 상식을 처참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내가 한 남자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건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그 남자의 얼굴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심지어 안경 너머의 서늘한 눈빛까지 10년 전 제 전성기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기요, 거기, 이봐요. 제가 비명인지 절규인지 모를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한 그 남자의 눈에
찰나의 공포가 스쳤지만 그는 금세 가면을 쓴 듯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누가 단지에 무단 침입한 것 같네요. 처리 좀 해주세요. 불쾌하군요. 저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 남자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제 삶을 통째로 베껴간 악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의 세월과 고통으로 지지겨진 제 늙은 얼굴과 달리 아내 옆에 서 있던 남자는 10년 전의 저처럼 젊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뇌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뒤졌습니다. 제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놈이 누구인지. 그러다 문득 고등학교 시절의 기괴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 모든 것을 시기하고 따라하려 했던, 제 그림자처럼 굴며 저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그 기분 나쁜 친구. 오른쪽 눈 아래 아주 작은 흉터. 중학교 때 제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가 났을 때 나도 너랑 똑같은 낙인이 필요해라며 스스로 커터 칼로 얼굴을 긁어 흉터를 만들었던 그 미친놈. 바로 한기철이었습니다. 한기철.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혈관이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시기하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모든 조각을 동경하다 못해 급기야 자신이 임재호가 되기를 꿈꿨던 광적인 집착의 화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사랑했던 첫사랑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도 그놈의 치밀한 소행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뒷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제가 잃어버린 그녀의 손을 잡으며 승리자처럼 웃었던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간 뒤로는 소식이 완전히 끊겨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10년 만에 제 아내를 납치해 옆에 끼고 제 얼굴을 한 채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고교 시절의 인연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창에게서 피가 얼어붙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철이 그놈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 행방불명되더니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놈이 성형외과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수십 번이나 얼굴을 갈아엎었대. 어떤 남자 사진을 들고 가서 터럭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의사한테 거액을 뿌리며 매달렸대. 재호야, 그 사진이 설마 너였어?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놈은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 수아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며 서서히 자신의 얼굴을 제 모습으로 갈아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공사가 끝난 날 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무방비 상태의 수아를 낚아채 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실종 당시 담당 형사였던 박 형사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엔 증거 부족으로 손을 놓았던 분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한기철의 성형 전후 사진과 증언들을 보더니 형사님의 표정이 강철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재호 씨,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고 잔혹하게 설계된 인격살인이자 삶의 찬탈이에요. 우리가 놓쳤던 퍼즐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엔 기술력의 한계로 복원하지 못했던 아파트 단지 주변 CCTV 데이터를 현대의 화질 복원 기술로 다시 돌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번호판을 검은색 테이프로 가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 윤곽이 성형을 막 끝낸 한기철의 실루엣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놈의 금융 기록을 추적하자 더 거대한 추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수아의 친정 부모님은
강남 일대의 빌딩을 소유하신 엄청난 자산가이셨습니다. 수아가 실종된 후 두 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실감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뒤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대리인이 나타나 수아의 상속분인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싹쓸이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대리인은 바로 임재호라는 제 이름을 도용한 한기철이었습니다. 모든 추잡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저의 행복을 질투해 아내를 강탈했고 저의 신분을 훔쳐 그녀의 유산까지 모두 제 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놈은 제 얼굴로 웃으며 제 아내의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결전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박 형사님을 비롯한 무장 경찰들과 함께 그 가증스러운 주택단지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아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예약하신 분인가요? 저는 목이 메어 피냄새 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안개가 낀 듯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냘픈 두 손을 꽉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아야, 제발 나 좀 봐. 나야 재호야. 내 남편 임재호라고. 우리 민준이, 내가 목숨보다 아끼던 우리 아들이 집에서 10년째 너만 기다리고 있어. 수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여보, 재호씨,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봐요. 그녀가 거실 안쪽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한기철이 가운을 걸친 채 나타났습니다. 제 얼굴을 한 그 괴물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감히 내 아내에게 손을 대다니. 당장 경찰에 쳐넣어줄까? 저는 이성을 잃고 놈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야. 내가 한 짓 다 밝혀졌어. 한기철, 너 성형수술 기록, 재산 도용 증거 다 경찰이 쥐고 있다고. 그놈의 눈빛이 순식간에 짐승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놈은 수아를 거칠게 밀어넣더니 부엌 장식장에 있던 예리한 식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임재호야. 수아도 그렇게 믿고 10년을 살았어. 넌 그냥 10년 전에 사라졌어야 할 쓰레기 같은 찌꺼기일 뿐이야. 그때 대기하던 경찰들이 거실 유리창을 깨고 들이닥쳤습니다. 기철이는 칼을 휘두르며 광기 어린 저항을 했지만 노련한 형사들의 진압에 얼마 못 가 바닥에 처참하게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놈은 저를 보며 섬뜩하게 낄낄거렸습니다. 재호야, 너무 억울해하지 마. 지난 10년 동안 수아는 침대 위에서도 나를 정말 사랑했어.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완벽한 임재호였거든.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10년 전 납치 당시 가해진 둔기 타격과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그녀였습니다. 기철이는 기억의 빈자리를 파고들어 당신은 큰 사고를 당했고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 당신을 살려낸 헌신적인 남편이야 라고 10년 동안 지독한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상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기철이는 수아를 납치한 직후 자신의 성형붓기가 다 빠질 때까지 그녀를 경기도 외곽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수아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과거의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화되어 있었고 눈앞에서 자신의 성격과 말투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남자를 남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철이는 그녀를 완벽하게 사육하며
100억의 유산을 자신의 도박과 호화 생활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저를 보기만 해도 발작을 일으키며 거부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뇌에 각인된 가짜 남편의 기억이 진짜 남편을 납치범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을 찾아가 우리가 대학 시절 주고받았던 빛바랜 연애 편지, 결혼식 당일의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자라는 과정을 기록한 앨범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5학년이야.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맛이 기억 안 나려고 해. 제발 돌아와줘. 영상 속에서 울먹이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수아의 멍했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 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느낌을 난 알고 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수아가 제 지갑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고 해진 가족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꺼내보며 눈물로 적셨던 갓 돌이 지난 민준이와 셋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귀퉁이에 적힌 2014년 5월 20일 민준이 첫걸음마라는 제 투박한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던 수아가 갑자기 온몸을 떨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억눌려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10년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서로를 의지한 채 주저앉아 지난 10년의 세월을 통곡으로 토해냈습니다. 억울함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저희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현재 한기철은 납치, 감금, 살인미수, 특수사기 및 신분도용 등 수십 가지 죄목이 병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벽 속에 갇혔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영혼을 훔친 전무후무한 악질 범죄라며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했습니다. 수아는 긴 치료를 마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훌쩍 커버린 아들 민준이를 처음 마주하던 날, 수아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품에 안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엄마보다 어깨가 넓어진 민준이는 엄마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다시 2살배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저희는 현재 기철이가 빼돌리려 했던 수아의 상속 재산 대부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의 돈보다 저희에게 소중한 것은 매일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나눠 먹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수아는 가끔 밤에 악몽을 꾸며 깨기도 하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고 사랑스러운 민준이가 곁에 있기에 우리는 조금씩 치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소중한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거짓에 가려지지 않으며 사랑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암흑조차 뚫고 나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의 지난 10년은 지독한 지옥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50년은 그보다 수만 배 더 따뜻한 빛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 평범한 온기가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기적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마다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저는 송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